서울 최고의 사옥은 어딜까요? 바로 용산 아모레퍼시픽 사옥입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왜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최고라 생각하냐고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을 잘 보면 중앙에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같은 토지에 얼마나 더 많은 건축 바닥 면적을 쌓을 수 있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수익률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백화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거 백화점은 층별로 판매 시설들을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제품들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판매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더현대 서울을 보면 건물 중앙에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를 구현하기도 하잖아요. 단순히 면적을 판매용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용적률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한 개층을 더 만들 수 있거나 사용 가능 면적이 넓어지면 어떨까요? 그만큼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죠. 부동산의 수익률은 임대료를 매매가로 나눈 것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위해서 용적률을 가득 채운 건물을 빼곡히 짓는 게 부동산의 진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중앙에 건물을 뚫어놓고 그곳에 조경을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인 것이죠. 5층 기준으로 조경 바닥 면적이 대략 한 350평 정도라고 하면 평당 15만원만 책정해도 5천만원이 넘고 실제로는 훨씬 더 높겠죠. 나머지 조경 공간과 이를 각 층별로 추가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십억에 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결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전부를 아모레 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3.1회계 법인과 다른 기업도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의 복지만을 생각한 건물이 아니라 다른 오피스 사용자인 임차인도 생각한 공간인 것이죠. 중앙에 뚫어놓은 중정, 조경 덕분에 아모레 직원뿐만 아니라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업의 사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업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남산이 있는 소위 배산임수의 위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서경배 회장님은 1958년부터 지금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토지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엔 대지 460평 규모의 토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약 3천여 명의 직원들이 30년가량 해당 건물을 사용했었습니다. 2017년경이죠. 인근 대지를 추가 매입해서 총 4,400평 정도 부지에 지금의 22층 규모인 사옥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용산구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면 도대체 몇 배의 수익을 낸 걸까요? 물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야만 그 매각 실현 수익이 나겠지만요. 근데 이러한 사옥의 경우에 또 다른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대출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위기가 있었을 때 롯데에서 잠실의 그 롯데타워를 담보로 제시한 적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상징성 있는 부동산 자산이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사실 저는 건물의 외관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제 채널이 공간 컨텐츠인 것처럼 결국 사용성이 갖춰진 그 파사드 건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죠. 정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의 도심 중심에 있는 건물로 우뚝 솟아서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화이트 톤의 루버로 덮여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벽돌 같기도 하고 동양적인 백자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 부분은 바로 기능성적인 측면을 활용해 미적 요소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건물을 감싸고 있는 모든 루버는 제각각 굵기가 모두 다릅니다. 바로 자연 채광을 내부로 일정하게 들어오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곳은 사무실, 즉 오피스가 주된 목적의 건물이잖아요. 사옥이죠. 그럼 당연히 직원들이 근무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무 환경을 높이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채광이 하나가 있겠죠. 여러 연구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환경에 근로자들의 시각적인 피로나 두통, 졸음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업무 생산성도 높인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양한 루버의 길이, 굵기는 자연 채광을 일정하게 내부로 들어오게 해서 약 75%가량의 채광을 내부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동일하게요. 물론 업무를 더 해라 그런 취지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목적이 더 크겠죠. 저의 생각입니다. 루버가 단순히 미적 요소로 활용된다기보다 기능적인 요소를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게 크나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찍한 공용 공간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퍼블릭하게 오픈해 두었고 지하에서는 지하철로도 연결이 가능하죠. 일종의 작은 몰에 가까운데 이때 보통 몰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쇼핑몰에 모이듯 집객을 시키는 역할을 뜻하는데요. 쇼핑몰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성도 용이한데 그럼 아모레 퍼시픽 사옥은 이 몰링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yes.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no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들은 사이니지가 전부 외부에 나와 있거든요.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한 사람들에게 시인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곳은 사옥인과 동시에 상징적인 건물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내부 시설을 확인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이 아닌 기억으로 몰링을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백자를 닮은 외관과 내부의 광활한 공간, 그리고 다채로운 미술관과 편리한 주차시설, 이러한 장점들은 한 번 방문한 사람이라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곳을 애용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저층부의 상업시설이 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인데요. 일반 상가를 이용해 본 분이라면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미니멀한 디자인의 엘리베이터인데 마치 애플스럽다고나 할까요? 심지어 버튼 구동 동작도 너무나도 미니멀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것 중 하나가 트윈 엘리베이터라고 있거든요. 보통의 엘리베이터가 이런 레일을 두고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곳은 위아래에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 이런 트윈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하나의 레일에 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국내에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어서 엄청난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니지도 독특한데요. 펜타그램이라는 글로벌한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4개의 면이 동일한 다각형 구조의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 있을 때 아무래도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곳에서는 지형 지물을 시각화해서 만들었고 영문이나 국문 표기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직접 폰트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디서나 눈에 띄는 그런 건물 내부의 사이니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용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용리단길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땡땡 단길이라는 게 다소 식상하긴 한데 그만큼 용산의 골목 상권이 주목받는 이유가 되겠죠. 이 용리단길은 아모레 퍼시픽 사옥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소위 핫플레이스가 형성되는 주요 조건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삼각지역과 신용산역을 잘 보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길의 필지를 보면 한 면이 약 13m 정도 길이의 정사각형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럼 걸어서 한 면에 한 30초 내외고 다 둘러보고 한 바퀴 도는 데는 2분이 채 걸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컨텐츠가 각 면마다 구성이 될 수 있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처음 생겼을 때 이곳은 이렇다 할 대형 건물들이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죠. 또한 상업지역이 아니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 보니까 용적률 또한 낮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저조하고 저층짜리 빌라나 구옥 같은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저렴했겠죠. 덕분에 초기에는 꺼거, 효뜨, 쌤쌤쌤 같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개성 강하고 어떤 이국적인 컨셉의 실험적인 스타일의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용리단길을 있게 만들었죠. 용리단길은 4호선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두 역세권을 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용산역도 마주하고 있죠. 또한 용산 자체가 서울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노들섬,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위쪽으로는 녹사평과 이태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근을 한 번에 둘러보기에도 편리하죠. 상권이라는 게 결국은 확장성이 지속되어야 유지될 수 있거든요. 성수동도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걸 보면 아시겠죠? 용리단길은 삼각지역 방면으로도 상권이 확장될 수 있고 길 건너편 아이파크몰 남측 방면으로도 상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파크몰 남쪽 방면으로는 상권이 조금 더 확장돼서 초기의 그 용리단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역이 또 탄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용리단길보다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반대로 기업의 사옥이 이런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말 대단한데요. 위와 같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요가 없으면 잠깐 반짝이고 져버리는 그런 상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모레와 인근의 대기업 등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용리단길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아모레퍼시픽 탑층에는 회장님이 애용하시는 스시집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운영하는지 회장님이 원하실 때만 운영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횟집 작은 아들 맞나요? 그 드라마에서처럼 밥알이 몇 개고 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것보다 용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분명히 회장님께서 갖고 있겠죠. 네, 오늘은 용산의 아모레퍼시픽을 토대로 용산 인근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